다음 연도 우리 경정 승진 시험을 대비한 내고반 행정학 객관 OX 지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쭉 우리 네오 관리반 따라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만점도 계시고 한 개 또는 세 개 또 승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이나 우리 네오 고시반에 쭉 따라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으셨고 이렇게 또 승진도 하시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혹시 안타깝게 올해 좀 떨어지신 분들 내년에 꼭 대비하셔가지고요 잘 따라주시면은 내년에 여러분들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고반 이게 행정학만큼은 이렇게 쭉 따라오시고요 또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하신 분들이 올해 약간 쉽게 나왔으니까 100점에서부터 해서 뭐 거의 한 개 또는 세 개 합격의 건에는 대부분 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기 네오 고시뱅크의 어떤 프로그램 믿으시고 한번 쭉 따라와 주시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할 텐데요. 1번에 보시면은 이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여기 나온 지문들은 대부분 이제 빈출 지문 중심으로 제가 선별해서 하는 건데 이 경정 승진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신작 문제가 또는 신작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기존에 있는 기출 지문에서 그죠 출제되는데 그 출제 범위라는 것이 우리 공시 문제처럼 이렇게 구석에 있는 지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쭉 한 거의 십몇 년간의 어떤 기출 문제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출제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 그 기출 나왔던 지문들이 어디까지의 출제 범위가 있는가 요거를 꼭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이제 우리 지금 바로 이제 OX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너무 지엽적이고 구석에 있는 이런 문제들 그는 공시에도 잘 출제되지 않는 지문인데 이런 지문에 좀 집착하셔가지고 행정학 전체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정은 나올 만한 지문들은 반복 출제된다. 요거 꼭 생각하시면서 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지문들 이 표 밑에 여러분 해설지도 있지만은 시향 실패와 정보의 대응 방식 또는 정부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식 등 요 표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개의 표는 100% 매년 출제되니까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향 실패 원인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죠.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공적 공급과 정부 규제를 통해 대응한다 했는데 자,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은 규제를 왜 가할까요? 예컨대 우리가 원산지 표시 같은 것들이 있죠.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가지고 정보 비대칭성 상황을 규제를 가한다. 자,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 자,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있어서 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소비자는 이제 사적 재화의 소비자인데 이런 사적 재화의 소비자가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은 물건들을 구매됐을 때 잘못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죠. 내가 먹은 생선이 일본에서 건너온 그죠 방사능 물질이 엄청 많이 듬뿍 함유된 그런 어떤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산이라 속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국가가 규제를 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공적 공급 이게 왜 안 되느냐면은 이런 사적 재화를 정부가 공급하는 건 아니죠. 정부는 거기 밑에 해설에 나오지만은 공적 유도랍니다. 보조금 예를 들어 정보 비대칭적 상황 정보를 확실하게 알린 어떤 생산자들에게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바람직한 행동들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어떤 이런 올바른 행동을 더욱 유인을 많이 하는 것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표시를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를 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공적 공급이라는 것은 뭘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 공급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적 재화와 관련된 정보 비대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공공재 공급한다. 전혀 뜬금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게 어떻게든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선 출제 포인트를 봤을 때 공적 공급이란 거하고 공적 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공공재의 경우에는 공적 유도 없습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의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 준다. 말이 안 맞죠? 독점이 됐으면은요, 독점을 했는데 보조금 준다는 말, 자, 더욱 독점을 강화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요 두 개 꼭 가져가시 바라고요. 정보 비대칭 또,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공적 공급하고 유도하고 이 앞에 공적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많이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만 좀 외부효과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 바랍니다. 특히 공공재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보 비대칭 있죠? 공공재와 정보 비대칭, 외부 효과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독점하고요. 외부 효과보다는 자연 독점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씩 빠져 있죠, 그죠? 빠져 있으니까 불안전 경쟁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규제를 가는 거죠. 딱 이렇게 가져가시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만 보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치기 전날나 아침에 살짝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올해 우리 2020년도에 경정성진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한번 풀어봤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인가 공식 문제로 기출 지문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우리 경정성진 문제, 기출 문제는 공식 문제 한 2, 3년 지난 문제 조금 길게는 한 5년 정도 지난 어떤 공식 기출 지문에서 반복 출제되니까 그 주요 지문들을 잘 숙지하시면은 여러분 거의 90점 이상은 다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90점 미만으로 아직까지 성적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범위를 넓히시기보다는 이렇게 빈출되는 지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심화학습하시는 것이 오히려 득점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규제 역설을 해가지고 규제를 가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면 그 역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를 했어요. 이런 규제했더니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오히려 오염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라는 오히려 이런 이상적인 이런 세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집행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더욱 못하게 된다. 지나치게 오염이 너무 깨끗한 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집행 자원이 부족한 행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못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똑같죠. 너무 100% 맞으려고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온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냥 90점을 넘기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오히려 시험장 가셨을 때 100점이 나옵니다. 1년차 학생인데 어떤 분이 3개를 틀리셨더라고요. 학생이라면 안 되지. 1년차 분이신데 아직 좀 그 3개를 틀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조금은 놀란 것 같으신데 딱 범위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왜냐면 이게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은 이런 뜻인데 새로운 위험만 규제한다 해서 새 차에다가 공기 정화 안전장치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낡은 자동차를 선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낡은 자동차는 어떤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낡은 자동차를 더욱 선호하게 되어서 사회 전체의 환경오염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 역설적인 현상이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전체 위험 수준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점. 그 다음에 기술개발 지연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가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강력하게 키워드가 이겁니다. 진입장벽을 설정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기술을 이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여기서 진입장벽을 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기겠죠. 불로소득이 생긴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렌트를 추구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진입장벽 설정해 놓고 어떤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진입장벽을 설정하는데 초점 맞추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관료들을 포획을 한다는 거죠. 규제 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죠. 진입장벽 설정해놓고 그죠. 3대 그룹 있잖아요. 이 3대 그룹만이 자기들끼리 이제 해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술 개발이 지연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 분배 문제 악화 우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주니까 어떻게 될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해를 끼친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고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알바생들이 취업을 알바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라고 이제 규제를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딱 공개하라는 부분만
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실질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은 당의 생산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그런 정말 필요한 정보는 숨기고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만 공개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보 공개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지문은 이제 새로 들어온 지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죠. 관리과학이는 관리과학. 보통 이 관리과학이라는 것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뭐 귤릭, 얼릭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관리과학인데 이런 관리과학 정치행정 이원론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죠? 관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의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는 대공황 뉴딜 정책 이후. 자, 이건 뭘까요? 대공황 이후에 행정부가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대가 되죠.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대 됩니다. 바로 통치 기능설이죠. 그죠? 통치 기능설의 시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밀려나면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대, 통치 기능설의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기 나온 것처럼 행정국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실제 시험에 가시면은요. 안에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요 문제를 만들 때는 저도 이제 문제 만들고 할 때 참 고민도 많이 하는데 출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은 주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실제 문제를 만들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 마지막에 왔을 때 특히 우리 여기 내고 관리반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 강의는 다 들으신 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다시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출제자의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만들 때 주로 유지했다 이렇게 긍정문인데 이런 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출제 의도가 뭔가,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요.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자, 후쿠야마라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일본은 말입니다만 야만을 돌겠다. 왜? 한국 사회는 저신뢰 사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이게 매일경제신문인가 거기에다가 번역본 있죠.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그죠? 선진국과 후진국 얘기할 때 사회자본 또는 신뢰가 많이 구축된 사회는 선진국이고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사회는 후진국이다 이래가지고 선진국 후진국을 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일본, 독일은 고신뢰 사회고 특히 이제 프랑스도 그래. 중국, 이탈리아, 특히 한국, 특히요 요 두 개. 중국과 한국은 저신뢰 사회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지만은 그 당시 이 책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도 아실 거죠. 한보 사태 등 해가지고 IF 외환위기 직전이었죠. 예, 이러다 보니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요 어떤 불신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게 조금은 설득력이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 후쿠야마라는 분이 이 책을 썼을 때 그 뿌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요. 미국, 독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뭐 어차피 일본은 미국의 약간 똘마니 국가니까 일본은 결국 중국과 한국을 항상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거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후진국이란 거예요. 왜? 저신뢰 사회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이 책의 의도는 이런 거였었어요. 이 사람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물론 일본계 미국인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상대적으로 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하고 약간은 연계되어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 논리는 결국은 중국과 한국은 저신뢰 사회고 이런 저신뢰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느리다. 그래서 일본은 고신뢰 사회다. 따라서 이 일본은 경제 성장이 빠르다. 결론이 뭐냐면은 중국과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요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한때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90년대 한 유행했던 한 논리가 있었죠. 뭐 한국은 일본을 못 따라잡는다. 어떤 패배론적 시각을 심어주려고 만든 책이 저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사회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했고,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실제설인데, 자, 여기서요.
우리가 실제세라면 전체 효용의 극대화, 뭐 절대적 가치,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또 다수가 공유하는 이익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세라 그러죠. 예, 여기도 키워드가 여기 사회 전 구성원입니다. 전 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보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전체나 집단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공익 실제세에 해당합니다. 개인을 초월한 어떤 이익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정설의 키워드들은 요거죠. 조정과 타협. 그죠? 또 일정한 어떤 적법 절차를 준수해라. 절차를 준수한다. 조정과 타협, 그리고 조정과 타협을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절차 내에서 어떤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되겠죠. 예, 그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효용을 극대화할 때 해설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각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해가지고 요 개인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아이디어가 아마 과정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과정설의 아이디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교재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전공 서적에서 10% 정도 해당하는 교재고 나머지 이거는 대부분이 90% 이상은 실체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보다는 전체의 효용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전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데 방해되는 존재되는 개인의 효용은 여기서는 좀 억제를 시키려고 한다. 이런 논의가 좀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누르고 한두 명이 좀 손해보더라도 전체 효용을 더 극대화시킨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강조한다.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전체 효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체설을 더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설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과정설적 견해도 있긴 있다. 이것도 질문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선생님 이거 과정설 아닙니까? 하는데 예, 과정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결과물인 전체 구성원의 총 효용을 더 강조한다는 면에서 실체설로 보는 견해가 90%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근래 나온 질문 중 한데 국가공무원법은 국민 전체 봉사자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했는데 이제 국가공무원법 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민주성하고 능률성이라는 이 행정 가치 내지 이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 헌장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무원 헌장에 제가 드렸죠. 1번 보시면은 공익을 우선시한다 말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 헌장에는 명시가 됐다. 이 정도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우리 2020년도에 물론 저희 모의고사 다 나왔던 질문들이긴 한데 이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을 주장한 학자들 이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플라톤하고 뭐 루소 해서 실체설, 제가 플라톤은 이데아를 주장한다 해가지고 현실을 초월한 이데아다 해서 실체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공익 과정, 실체설이 아니고 공익 과정설 입장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이 슈버트가 되겠습니다. 슈베르트가 아니고 슈버트다. 제가 그래서 음악가가 아니라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공익 과정설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선거 과정이나 행정 참여 등을 통해서 그죠? 수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어떻게 돼요? 이 결집이 되는 거잖아요.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공익이 된다 보는 견해죠. 그래서 슈버트란 분은 공익 과정설을 주장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트루만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트루만이라든지 그죠? 또는 벤틀리 같은 분 있죠? 벤틀리라는 분 이런 분들도 대표적인 공익 과정설에 해당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홉스란 분이 공익 과정설의 첫 출발이 됩니다. 왜냐면은 홉스와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두 분은 실체설의 대표적 학자들이고요. 학자라는 그렇지만 하여튼 홉스란 분은 과정설의 첫 선두주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가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까지는 이 사람들에는요 주로 이상주의 정치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거 하는 데 반해서 약 한 1000년 지나가지고 2000년 지났죠. 2000년 가까이 지나서 한 홉스라는 사람은 바로 현실주의 정치를 강조합니다. 현실주의 정치를 강조하고 이 사람들은 플라톤 이데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상주의 정치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상주의 정치는 우리 행정학에서는 공익 실체설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을 강조하는 거, 현실. 그래서 다원주의 같은 것들 그죠? 현실은 어떤 경쟁의 시대다.
다원주의는 경쟁 강자죠. 그래서 홉스도 뭐라 그래? 그 경쟁이라는 표현을 뭐로 썼어요? 만인의 투쟁 상태란 말을 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투쟁이라는 것이 곧 오늘날은 경쟁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과정설의 첫 출발 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설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는 루소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과정설 할 때는 슈버트라든가 벤틀리, 트루만 같은 이런 다원주의자들도 과정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보시죠. 다원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이익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공익 과정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공익 과정설, 실제설 학자, 물론 올해 나왔지만은 안 나오는 법 없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이거는 뭐 쉬운 문제긴 한데, 자,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 비율, 요거는 이제 능률성에서 이렇게 반대로 됐죠.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또 나왔던 지문 중에서 한번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목표를 달성한다 해서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 인풋분의 아웃풋, 요거는 능률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효율성에서는 효과성과 율 해가지고 능률성 합쳐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효과성과 능률성 합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책임성을 강조하는 건데, 자, 제도적 책임이다. 이 제도란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는 뭡니까? 법률이죠, 법률. 법률적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법만을 강조해야 되면은 아무도 상대가 어떨까? 좀 타율적이고,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니까 타율적이고, 적극적보다는요, 법만 지키려고 하긴 하죠. 법 이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소극 행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현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법만을 강조했을 때는 타율적이고 소극적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율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되겠고, 제도적 책임성은 반대가 됩니다. 자, 제도적 책임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제도는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외제되어 있다. 자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내재가 됐든지 아니면은 부재, 아예 양심 있는 사람은 부재가 되겠죠. 또는 법적 절차를 중요시킨다. 법이란 공식적이죠. 그다음에 객관화됐다, 법에 규정화되어 있다, 제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법을 지킨 거하고 책임을 완수한 것은 별개죠. 법을 지킨 거하고 책임을 완수한 별개다. 법대로 했습니다. 나 더 이상 책임 없습니다. 아니죠. 법을 지킨 거하고 책임을 준수하는 것도 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법대로 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제도, 즉 법에 의해서만은 달성될 수가 없다.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이니까. 그다음에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느끼는 어떤 문책, 이런 거, 양심의 가책 이런 거니까 객관적 기준은 없어요. 주관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서 제재가 부재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제재는 있지만 여기서만 제재라는 것은 법적 제재가 되겠습니다. 법적 제재는 부재하다라고 얘기하죠. 요거 A급이니까 꼭 가져가시고 몇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 주관적인 거, 요거는 객관적이고, 그죠?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자, 요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인데 2019년도에 공시 한번 나와가지고 한데 철학적 조금 어려운 질문합니다. 현상학이란 것은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판단 정지가 중요하다. 그냥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암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괄호 안에 묶어둔다, 판단을 정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제가 그래서요, 내부에서 사전에 딱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딱 요 해설에 필요한 것만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현상학은 후기 행태주의죠. 후기 행태주의는 결국 뭘까? 현상은 후기 행태주의인데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논거 아닙니까? 행태주의에서는 어떻게 봐요? 사물을 실제론으로 보죠.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반해서 우리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에서는요, 유명론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지 뭐가 됩니까? 그 꽃이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행태론에서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뭐가 돼요? 그냥 꽃이 있으면은 그 꽃 자체가 하나의 존재하는 걸로 보는데 이게 실제론입니다. 하지만은 명이라는 건 이름을 말하면 이름을 뜻한다. 이름을 붙여줘야만이 비로소 뭐가 된다? 우리가 이것이 사물로서 인식이 됩니다. 즉 꽃을 꽃이라고 해야만이 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안에 투영이 될 때, 인식을 할 때, 꽃이라고 인식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알매의 대상이 된다. 아, 우리가 그를 꽃이라고 한다, 꽃이라고 알았다, 이래 된다는 거고, 행태론에서는 그냥 꽃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은 꽃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안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괄호 안에 묶어두기 판단 정지 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전제나 선입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물론 후기 형태주의에서만 현상학은 가치 판단을 합니다만 그 가치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제 같은 말입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죠? 받지 않고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 우리가 판단 정지 또는 이 판단 정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전제는 맹목적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전제 없는 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그죠? 예,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전혀 제로적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판단 정지라고 합니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 뭐 판단 정지 다시 말합니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냥 사물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또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선입관을 탈피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는 거. 이걸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판단 정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 현상학이 무전제의 철학이며 기본 전제 어떤 편견을 생각하세요. 어떠한 전제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전제 없는 암 또는 편견이 없는 암, 고정관념이 또는 선입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 이걸 말한다는 거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 안 되시면은 괄호 안에 묶어두기 현상학적 판단 정지라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죠. 행태주의는 요거 잘 나오죠. 처방성보다는 기술성보다는 과학적 설명을 더 중요시 여기죠. 행태론은 자연과학과 같이 사회현상도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자연현상을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건데 이 행태주의는 사회현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적이란 말은 관찰이라든지 그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적이란 말을 씁니다. 관찰, 설문조사 같은 거 특히 관찰이 크겠죠. 자, 경험적 입증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거를 논리 실정주의라고도 하죠. 논리 실정주의다. 가설을 연역적 논리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경험적 즉 관찰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실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해서 논리 실정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회현상도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예컨대 담배를 많이 피면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잖아. 이게 원인이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관찰해 본다는 거죠. 담배를 많이 핀 사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갑까지 핀 사람도 있었죠. 저도 옛날에 담배 많이 필 때는 3갑도 폈는데요. 예, 3갑까지 피니까 결국 폐암에 걸리더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담배를 많이 핀 것이 원인이 되어서 폐암에 걸릴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더라. 이게 바로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되는데 아니죠. 맥락 의존적이다. 같은 어떤 사실이라든지 어떤 이 지식이랄지라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맥락이라는 것은 상황. 맥락에 따른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맥락이라는 단어가 상황이라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알았으면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기초적인 용어도 이런 것들 잘 모르시면은 우리 학원 홈피나 개인적인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 의존적이다.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그래서 다원주의적이다 합니다. 상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 그리고 우리를 반근원주의적 윤리관이라 그럽니다. 또는 근본주의적 윤리관을 거부한다. 자, 무조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람의 몇몇 어떤 근본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좀 뭐 IS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치 판단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근원주의적 윤리를 취합니다. 근본주의를 비판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란 거죠.
예.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맥락 의존적 진리를 맥락 의존적이라는 거 맥락 의존이 아니고 진리를 거부한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그러면은 예,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이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어떤 이런 맥락을 거부합니다. 모더니즘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이거 틀린 지문이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고 예, 과학 이게 여기다 모더니즘은 뭐라는 거죠? 모더니즘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죠.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기술주의 되는데 기술주의란 말을 씁니다. 자, 이 과학이란 게 뭐죠?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는 거죠. 보편 타당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원리들, 우리가 보편 타당한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했으니까 이거 뭘까요? 맥락을 거부하는 거죠. 맥락은 상관없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만류인력 법칙. 이거는 시간이 지나나 과거나 현재나 그죠. 또는 다른 공간에서도 똑같이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게 작용하죠. 그래서 맥락을 거부합니다. 자, 요거 모더니즘 여기 또 보시고요. 모더니즘은 다원주의적이다, 개방적이다. 그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 바라고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은요. 신행자학은 예, MPA라고 하는데 정체형적 이론론이 아니고 정체형적 이론론이죠. 그리고 가치 개입적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성보다는요. 행태론이 신행자학은 후기 행태주의죠. 신행자학은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방금 봤었던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죠?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행태주의가 강조하는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을 더 중요시하고 처방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정체형적 이론론적 시각이다라는 거 이것도 뭐 잘 아실 것이라 보고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공선택론은요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이죠. 정치 행정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뿌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경제학에서 온 거죠. 정확하게는 미시 경제학에서 온 건데 경제 현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균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와 균형. 경제학은 항상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균형에서 이탈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단 말이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거 일단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균형, 에버리지가 있는데 평균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경제학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 유지나 균형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득권을 좀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탑하는 것이 아니라 자, 또 기득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적 접근이라는 거 또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시장 경제학에서 뭘 고려하지 못한다?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지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평성 같은 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선택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게 MPM 그죠? 신공공 관리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네.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티브 가설인데요. 우리 이미 경정 승진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티브 가설은 지방 공공재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공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조세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해야 되지만은 지방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지방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이런 지방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죠? 지방 공공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티브 가설이 되겠습니다. 폴 사무엘슨은 국가의 공공재, 뭐 국방, 치안, 외교 같은 이런 공공재는 예, 국가가 독점을 해야 되고 또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티브는 이에 대해서 약간은 반발을 하면서 지방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떻다? 예, 지방 공공재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공공할 때 왜 또 가능하냐면은 지방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표출한다는 거죠. 국가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비배회성과 비경합성 가져가지고 선호를 표출하지 않죠. 그래서 무임성취할 수 있지만은 지방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나는 이 도시가 싫어.
A라는 도시가 싫다. 그래서 B라는 도시로 지자체로 이동하겠다. 이 이동 자체가 뭐라는 거죠? 자기가 A는 싫고 B는 좋다는 선호를 표출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데 자, A 도시가 싫어가 B 도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B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가를 쓸 경우에 외국가라는 것은 B 도시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혜택을 굳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A 도시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면은 A 도시에서도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시에서도 굳이 B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소비가 가능하다면은 굳이 번거롭게 B 도시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어떤 외부 효과가 없어야만이 뭡니까?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해야만이 비도시가 제공하는 생활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주 이게 자주 빈출 지문이고 중요 지문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 바랍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른 도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정보, 다수의 지방정보 존재하고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입에 의존해야 된다. 우리가 직장이 그죠 특정한 도시에 있으면은 다른 도시로 이동 힘들잖아. 그죠? A 도시에서 이제 자기는 B 도시로 가고 싶어. 도시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A 도시에 자기가 직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직장이 있어. 그런데 B 도시는 거의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그러면 굳이 못 옮기겠죠. 그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당 수입, 연금이라든지 주식 배당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누린 사람, 그러니까 직장과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다 직장이니까. 그 다음에 빨간 줄 꼭 쳐놓으시죠. 외부 효과 배제다. 굳이 외부 효과 있을 경우는 굳이 옮길 필요 없는 것이고, 고정적 생산 요소란 것은 그 지자체에 고유한 거. 내가 왜 아까 여기 B 도시에만 존재하는 거죠. B 시에만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공공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란 거죠. 바로 고정적 생산 요소란 것은 특정한 지자체에만 존재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는 요소란 말이죠. 그 지자체에 가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 규모 추구.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외국가를 배제한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최적 규모 추구.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소득세가 아니고 재산세입니다. 반드시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정착해야 되는 소리 되겠고요. 최적 규모인데 예컨대 서울시 같은 거 어떨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거 보세요. 최적 규모보다 큰 지방 정부는 주민들을 어떻게 감소시키려고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에는 다수의 도시들 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오려고 유인을 많이 하겠죠. 예, 우리가 주로 이제 군 단위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최적 규모 있는 지방 정부는 그 인구를 유지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유지하는 경우 있다. 세 가지 빨간 동그라미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은 요 세 가지를 가져가시면은요 될 것 같다. 요거를 최저 규모 추구도 많이 나오죠. 서울시는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그러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좀 많이 끌어올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예,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공관리론인데 통제가 아니죠. 상대적으로는 이제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통제 강화보다는 자율성을 부여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 책임성은 강조. 요거다가 약화에도 틀린 지문입니다. 책임성은 강화합니다. 강화하는데 단지 무슨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걸까요? 책임성 강화하는데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대신 뭐 자율성을 부여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제 강화로만 틀렸고요. 요건 자율성 부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책임성 완화가 아니에요. 자율성 부여조가 책임성 완화가 아니라 책임성 강화인데 종래 전통적인 행정국가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화했다면은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요거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문제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를 하더라도요, 보통 기본적으로 한 2개 내지 3개까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선별한 지문은 좀 몇 번이라도 반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은 가이피터스 모형, 이것도 아주 빈출되는 지문이죠. 참여 모형에서는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즉, 요거예요. 참여적 모형은 종래 전통적 정부 모형, 즉 막스베브의 관례제 모형이죠. 또는 행정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가였을 때는 지나치게 계층이 많았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직 생활 해보시니까 계층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그죠? 고위직인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층제가 문제가 있다. 계층이 참여를 저해한다. 따라서 조직 어떻게 계층의 수를 줄이자. 바로 평면 조직으로 가자. 평면 조직 대표적인 것이 팀제가 되겠습니다. 팀제가 된다. 그리고 참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거, 자, 총품질 관리. 요거 TQM이죠. TQM까지 줄 쳐놓으시 바라겠습니다. 평면 조직 돼 있고, 그 다음에 탈내부 규제 모형, 요거 특정 제한 없는 거, 이것도 시면 잘 나오죠? 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또 빨간 동을 쳐놓으세요. 관리 재량권을 확대하는 거, 그죠? 예, 이것도 시면 잘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친수점 모형에서 가상조직 구조개혁방, 가상조직까지, 예, 그 다음에 실험,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지문들, 요거 정도 해놨으니까, 이거는 빨간 동원에 쳐놓으시고 자꾸 이제 눈팅을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고전에 앉으시가 조금은 뭐 오랫동안 공부하시기는 근무 여건상 힘드시잖아, 그죠? 그러시니까 이 행정학은요 틈틈이 그냥 빨간 동원에 쳐놓으시고 그냥 눈팅만 하세요. 당장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좀 계속 눈팅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시고 암기 되시니까. 진득하게 오랫동안 보시기보다 그럼 지루하시잖아요. 차라리 여러 번 조금만 빨리빨리 여러 번 보시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진득하게 봐봐야 금방 까먹어요. 덮으면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계속 뭐 평면 조직이구나, 참여면 계정수가 많아야 되네, 뭐 평면 조직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죠. 자, 시차이론인데, 시차이론에서 나온다면 이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지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경찰 간부 경위급 시험에도 나왔었고, 경정에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게 고려합니다. 정합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숙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한데, 만약 숙성하듯이 성숙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내적 정합성이란 게 뭔가? 예컨대 여기 예리가 있지만 성과급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보다는요 개인주의 문화와 더 가깝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라는 것이, 왜냐하면 성과는 경쟁이잖아요. 그 개인 간의 경쟁해가지고 내가 같이 근무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성과 내면은 내가 더 많은 성과급 받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 행정 문화와 내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뭐예요?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가지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성과급 제도가 정착되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 같이 바꿔준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문화와 제도 간의 어떤 정합성, 영어로는요 피트. 우리 피팅 모델이라는 말 하잖아요. 딱 맞는 것처럼, 딱 우리 내 몸에 가장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제도와 문화 또는 타 제도와 이렇게 피트가 된다. 정합성이 맞춰진다. 또는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커플링이라고도 합니다. 커플링. 마치 우리가 커플처럼 잘 맞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내적 정합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제도란 것은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숙성이 필요하다. 바로 성숙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데나르트, 계속 빈출되는 지문이죠. 요 기본 원칙은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공시에 나왔던 건데, 요게 헷갈려요. 제가 봐도 딱 문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 행동하라. 딱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은 민주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생각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전략을 짠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을 위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전략적으로 잘 짜는, 우리 고민해가 전략을 잘 짠다. 짜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그 다음에 요거 고객이 아니고 NPM이 아니라요. 시민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NPM은 고객이지만은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데나르트 신공 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온 집입니다.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찾으려 노력해라. 신공공 관련해서는 사익을 기본적으로 공익 과정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익을 자동적으로 추구하면 자동적으로 공익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공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반해서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요, 공익이란 것은 시민들이 담론의 결과물이다. 담론의 결과다.
공유된 가치.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공익 실제설의 아이디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NPM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면은 이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유된 가치였기 때문에 공익 실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한다는 과정은 담론의 과정이다. 담론이라는 것은 공적 토론을 뜻한다. 공적 토론의 결과물이다. 이 공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라? 관료들이 봉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요거죠. 법, 공동체, 정치 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같이 책임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책임성이 있으니 이러한 책임성을 그죠? 준수하라. 예, 어떻게 보면 좀 죽으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법도 지켜라, 공동체 이익에 근거된다, 정치 규모를 봐라, 전문성을 갖추어라, 시민의 이익을 존중하라. 예, 이것저것 다 하다가 힘들죠. 예, 갈수록 그런 거. 그 다음에 NPM은 스티어링이지만은 여기는 서버입니다. 봉사하게 하라 돼 있죠. 참고로요. NPM을 비판하면 NG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신공섭 NPS라는 게 있는데 이 NPM은 스티어링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NG도 스티어링을 강조합니다. NG도. 그런데 NPS는요, 조심하세요. 서브를 강조하는 서브, 봉사하기. 자, 둘 다, NG나 NPS나 둘 다 NPM을 비판하는 이론이지만은 기본적 아이디어는 다르니까 요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탈신공 관리론인데, 이거 또 하나, NPM을 비판하는 또 하나 이론이죠. 포스트 NPM. 예, 포스트 NPM에서는 특히 여기 통합을 분절화에 자 통합을 하는 거니까 분절화가 어떻게 될까요? 축소돼야 되겠죠. 글씨 그대로 글자 국어적으로 보세요. 통합을 한다는 것은 분절화한 것은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건데 끊어지는 것이 통합하니까 줄어들겠죠. 국어 그대로 보시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 분절화를 축소시키고 통합을 한다 했기 때문에 직권화와 재규제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강조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모든 것을 다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은 재집권합니다. 주로 안전 문제 같은 경우, 안전 문제 있죠. 재난 대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하자는 거죠. 이거는 다시금 규제를 강화하고 분권화나 집권화 시키려고 그래요. 안전이나 재난 대비 문제 또는 테러 같은 것들, 이제 국제적 테러 또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 폐렴이 유행하잖아요. 중국의 폐렴이 유행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질병 같은 것들, 안전, 재난 대비 질병 이런 경우에는 NPM에서 이런 것조차도 규제를 완화하고 분권화 시키는데 이 영역은 다시금 집권화 시키자, 다시금 규제를 하자. 그래서 재규제 축소가 아니라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분절화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됩니다. 자, 밑에 요거 좀 보실게요. 쭉 좀 더 내려가 주세요. 예, 조직 개편의 방향 있잖아요. 이 분절한 말이 뭐냐면은 바로 책임 운영 기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절화라고 해요. 자,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 분절한다. 책임 운영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요 책임 운영 기관 이론 기억나시죠? 분절한다. 다른 말로는요. 분봉이라고 하죠. 분봉. 뷰로 쉐핑. 덧너비의 관청성 모형 분봉이잖아요. 이게 분봉인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였냐면은 조정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줄이자. 분절화를 어떻게 한다? 축소를 시키자. 그다음에 재집권하자로 돼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재집권은 무조건 재집권이 아니라 뭔 거지? 분권화도 있지만은 집권화도 하자 해서 양자를 조화시키겠다는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 집권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역량과 조정을 정대시킬 수 있다. 예, 다시 필요한 영역, 특히 재난, 테러, 환경오염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 문제 이런 경우는 규제 완화나 분권화 아니라 집권화 시켜서 정부 역량을 좀 키우자는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즘에 또 다시 빈출로 나올 수 있는 중요 지문들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 특징과 조직 개편의 방향 요 두 개는 별표해 놓으시고요. 꼭 A급입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 정도 했는데요. 우리 다음부터는 또 정책학도 하고 해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 쭉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와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여러분 좋은 결과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